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 모두 지지 기반 관리에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정호김 전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간의 중동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정상회담도 갖게 되는데 이번에 경제사절단도 동행을 했거든요. 이번 순방의 의미, 정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국빈 방문이고요. 그리고 경제 사절단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사우디의 그 2030 비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진출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수주의 20%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문화 콘텐츠라든지 첨단 산업에 이르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상당히 공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빈 방문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동 지역에 소위 북한 핵의 위험성 같은 것을 또 각인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동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 지금 갈등과 혼란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북한의 무기라든지 또는 뭐 북한의 패러글라이더라든지 뭐 이런 게 지금 들어간다라는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또 그런 문제를 한번 이렇게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국빈 방문의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 대변인께서는 이번 순방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께서 순방을 나가실 때는 그거는 여든 야든 아니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잘 되기를 다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이 대통령이 나가서 국빈 방문을 또 하시고 하면은 잘 돼야죠.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같이 가는 거 보니까 대통령은 스스로가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성과를 꼭 거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사실 대통령 순방 나가신다고 했을 때 어떤 여론 동향이랄지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의 글들을 보면 좀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그 순방 나가셨을 때 여러 뭐 외교적인 뭐 바이든 날리면이랄지 여러 가지 좀 구설이랄까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런 일도 특별히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특히 제가 만나는 이제 좀 중견 언론인들이 걱정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감한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국가 국익을 중심에 두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신중하게 말씀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만 이런 부분 하나 또 제가 야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예산이 올해가 이미 249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소진이 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329억 원을 새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세수펑크가 59조 원이라고 해서 우리 미래가 담긴 연구개발 예산까지 싹둑싹둑 자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순방 나가시는 건 이전 대통령들과 거의 비슷하던 숫자인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가,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이번 순방에서는 이 지적들을 만회할 만한, 정말로 만회할 만한 성과를 거둬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사절단만 대규모로 가지 마시고 들어오실 때 정말 성과 좀 내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빈손 외교가 아니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숫자로 보면 숫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그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자 외교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드시 그 방문해야 되는 그런 그 외교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빈 방문으로 이게 실무 방문이 아니고 초청을 받았을 땐 또 그 함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지적하신 그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분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지난 유엔 외교도 그렇고 예년에 비해서 또 다른 정부에 비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등을 포함해서 외교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국회의 장을 통해서 투명하게 밝히면 이런 그 불필요한 왜곡이라든지 또는 억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교와 관련해서 이제 뭐 여론이나 인터넷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분들 중에 또 이제 그걸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외교는 어떻게 보면은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또 다른 연장선 속에 어떤 그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그 열매를 가지고 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순방을 가기 전에 윤 대통령의 발언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내각에서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창출에 힘써달라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돌이켜보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맥락의 발언들, 현장 민심 소통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신지요?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못 들어봤던 단어들,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변하신다면이야 저 역시 환영하죠. 많은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 속에 이제 결국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 대통령 말씀 중에 이렇게 소통과 민심 현장 또 반성이라는 말씀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강서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 이후에 또 여론조사상에도 지지율도 높지 않고 또 덜어지는 상황이 미친 것 같고요. 전 최근 직접 하셨다고 해서 이제 그쪽 참모진이 소개한 얘기 중에 조금 새겨들었던 거, 제가 새겨들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상당히 저는 좀 와닿았어요. 그렇다면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은 늘 무조건 옳았는데 1년 6개월을 왜 그러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태원 참사 부분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됐지요. 국민이 무조건 옳다면은 바로 유족들도 만나시고 사과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을 하시고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물으셨어야 됩니다. 그 아까운 생명 159분이 서울 한복판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장관이 아니라 총리부터 경질할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늘 옳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는 행동으로 보이셔야 될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리 국민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불과 어제입니까? 그제 또 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한 것뿐만 아니고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과 안중근 장군, 안중근 의사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기리는 민족 독립 영웅 시를 철거한다고 합니다. 이거 대통령께서 순방 가셔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은 해외 결제도 자주 하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중단시키십시오. 그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민심을 받고 이제는 국민이 옳다고 하는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는 아직 저는 진정성을 끝까지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고 특히 또 하나는 이제 여당으로부터 여당이 더 이상 용산 출장소라는 그 참 모욕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 듣지 않도록 용산으로도 좀 놓아주십시오.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역량 좀 재량권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예, 발언 이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까지 하지 않던 얘기, 못 들어봤던 얘기를 해서 당혹스럽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서 다행이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겠지만 대통령으로서도 무척 그 놀라고 그리고 고뇌가 깊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심이라든지 또 낮은 자세라든지 또 현장에 가서 민심을 들어봐라. 이거는 아마 총리에게 얘기하면서 본인에게도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의원을 해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낯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상당히 지금 그 천착하여 고뇌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개월 후에 총선이 남았고 그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지금 그 대통령으로서 하려고 하는 개혁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고요. 단지 이제 이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기해 주신 역사 문제라든지 또 일본 뭐 후쿠시마 원전 문제지만 사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논쟁을 벌일 수는 있겠으나 한일 관계를 어찌 됐든 그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바꿨다라는 또 결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물론 국민은 옳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미래를 위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인내심 있게 설명하는 그런 낮은 자세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순방 갔다 와서 대통령 스스로가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대통령실이나 장관들이나 그다음에 당의 초선은 또 초선이라 그렇다 치지만 중견 의원들 있지 않아요? 이분들은 정치 한도에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의사소통과 백가쟁명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딸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지 7시간 만에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순방 직전에 빠르게 경질이 된 셈인데 대통령실이 사표를 이렇게 즉각 받아들인 이유 정 전 의원께서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이미 학폭과 관련해 갖고 2차례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1년 후배를 전치 9주 정도의 상해를 입힐 정도로 학폭을 가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묻혀 있다가 이게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마 야당에다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로 만약에 지금 민정수석실은 없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직기강이라든지 또는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거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권력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호가 호위입니다.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이라는 그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이용해가지고 그 부인이 뭐 저 카톡 푸사 프로필 사진에 그런 대통령과 같이 하는 모습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사실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가해를 했으면은 부모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지경으로 만들고 그러자마자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요번 순방에서 제외하면서 지금 사퇴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사퇴를 시킨 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퇴를 시킨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의 아이가 학폭을 심각하게 했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과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또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 이걸 사퇴를 시키면 어떡하느냐. 이게 지금 그 소위 어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퇴를 시키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오기까지 하는데요. 아무튼 신속하게 사표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했지만은 애초에 의전 비서관을 처음에 임명할 때서부터 그 나름대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또 한 번 주름을 가한다는 점에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관련해서 대통령실 참모 문제 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거든요. 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면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1년 후배를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일인데 대통령실도 이게 빠른 게 아니지요. 석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본인들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순신 검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이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는 상황에서 이게 터졌는데 이거는 무슨 설명이 안 될 정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 밝혀졌듯이 이거를 어느 방송사 기자에게 학부모가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 학생에. 근데 너무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더 이상 증언을 못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이가 그 학교 폭력 이루어진 직후에 돌려보내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사랑을 매였다. 이게 사랑을 맵니까? 그러고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그거를 받아본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거기 그 방에 있던 학생들, 다른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온 공정과 상식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왜 바꿨는지. 공교롭게 우연스럽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치 9주면은 입원을 한 석 달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를. 그런데 학급을 바꿔줍니다. 3학년이 2학년을 때렸는데 3학년 학급을 바꾼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반을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3학년인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정도 사안인데 전학 조치가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지금 당장 사표 받아가지고 이제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조사를 못 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김건희 여사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김승희 의전비서관에 무슨 입김이 있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좀 일반 국민들 생각할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해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당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본래 이제 국민의힘이 내일까지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위원장 인선이 쉽지가 않다, 인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일단 첫째로는 내일까지 목표로 했던 시일까지 가능할지 여부, 둘째는 늦어지는 거는 지금 왜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고사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아름아름 우리만의 리그처럼 모든 게 우리와 케미스트리가 맞는 사람을 찾으려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인재 풀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살아남겠다고 마음 먹는다면은 굉장히 역발상적인 그런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내년 4월에 총선입니다. 급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올해 내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줌으로써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주목을 받는데 그게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관심이라는 게 문제지만 정치권에서는 주목을 받는 자체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민심을 좀 돌려놓고 설득력 있는 여당으로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 물론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것도 인사 중에 하나잖아요. 예.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도 인사 문제,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인사로 비판을 받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인사로 칭찬받은 사례가 2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김황식 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둘 다 호남 출신이잖아요. 근데 호남 출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두 인물은 이명박 정권의 인사 풀 리스트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도 우리 사람 중에 누구 이렇게 뽑다 보면은 뽑아봤자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혁신위 같이
그걸 반면 교사로 저는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사람, 그리고 뭔가 정말 지금 쓴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부만 한다라는 그런 지금 그 궁시렁거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맞을 각오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더라도 당이 살고 이 사회와 나라가 제대로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살려면 그런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성이 아니다 보니까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과감하게 생각하면 5천만 국민 중에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다 쓴소리만 하는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정확하게 원하는 그 인물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범위를 좀 더 넓혀보자. 기존에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넓혀보자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당 사정이라 제가 뭐 정확하게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신랄하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좀 예상됐던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서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의 여당의 지도부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반대해 주기를 바라는 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관철시켜라. 저분을 공천하면 안 된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분출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관철은커녕 뭐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다고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참패를 당했는데, 근데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만찬과 오찬에 연이어가지고 불러가지고 힘을 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가 유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임명직 당직자 바꾸고 이제는 모든 관심이 혁신위원장 누가 할까? 여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이 이 정도로 김기현 대표의 힘을 실었는데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도 쓴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 언론 보도만 보니까 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김기현과 다른 성격, 결이 다른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건 좀 또 다른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그래서 결국은 혁신위원장이 누가 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위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지. 예를 들어서 혁신위가 그냥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그냥 하나의 기구처럼 어떤 혁신이라기보다는 보조를 맞추고 지금의 어떤 그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그런 기조하에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국민이 그걸 혁신이라고 보겠습니까? 그 외에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혁신위원장,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런 걸 담아낸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당 혁신위 인선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드려봤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를 하는데 단식 치료를 입원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좀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다른 당 이야기라 제가 뭐 그 내부 사정을 아는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그 소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한 달 전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5일 만에 또 이것이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가 완패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민주당은 제가 외부자로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딱 단일 대우로 지금 줄을 서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거기 비명 의원들이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지금 목소리를 내지만 과연 그들의 입장과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가.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서 나오는 무슨 뭐 징계라든지 그거를 직접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본인이 직접 손을 대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많은 민주당의 원로들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
그리고 통합, 그리고 혁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강조를 하는데 여전히 재판 리스크는 있는 것이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정치의 어떤 판이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지난주에 여론조사 갤럽인 것 같은데 당 간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 간의 여론 지지율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물론 대통령 지지도는 상당히 떨어졌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소위 속된 표현으로 죽을 쓰는 것 같은 형국인데 왜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세게 못 받는가? 그것 역시 여론이 국민이 찐이다. 국민은 옳다 이런 말을 대통령이 했지만 실제로 국민 여론으로 볼 때도 그 야당 대표의 어떤 그 재판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지만 지금 초점은 아마 여당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예측해 주셨는데 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일 저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당무에 복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가 최근에 한 두어 차례 메시지를 또 내셨는데 그 당일이었죠. 지난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일 날 개표 결과가 드러나기도 전에 저희들이 있는 주요 당직자들이 있는 그 단체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게 또 어떻게 됐는지 밖에 나가서 기사까지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승리를 하더라도 이건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 승리고 국민들께서 1년 6개월을 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코 자만하지 마시고 이거를 함부로 밖에 나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맞다고 봅니다. 저도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정치부 선거를 여러 차례 취재했습니다만 이런 결과 받아들이면요 겁이 납니다. 진심으로 겁이 납니다. 야, 우리 국민들은 정말 현명하기도 하고 너무 무섭구나. 집권한 지 1년 6개월 동안 딱 보시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17%의 격차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6개월이 안 남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잘못하면 6개월 뒤에 내년 4월 10일 날 저희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압니다. 그 정도로 민심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대표는 복귀하시면은 첫 메시지도 복귀 메시지 일성도 제가 아는 것 범위 내에서는 일단 민생 경제 쪽 지금의 국민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진단하시고 거기에 비록 우리가 야당이지만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11월부터는 예산국회거든요. 예산국회 때 정말 서민들과 우리 청년, 노인들,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들,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역 화폐 예산들 지금 다 또 전액 삭감해서 정부가 냈습니다. 그걸 살려내는 방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가 달린 연구개발 예산을 5조 4천억인가요?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복원시키는 일 이런 것들에 우리 제1야당이 꼭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대표도 거기에 맞는 행보, 민생과 경제 거기에 맞춘 행보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생이라는 키워드가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가리지 않고 자주 언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야의 대화 더 잘 이루어지고 또 민생에도 더 크게 나아가는 한 발걸음 나아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